네, 산업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오재영 연구원 모시고 원자재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재영 연구원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패스트트레이딩 파트너스의 밥 아이치노의 유가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energy quadrant today, new cycle lows for January crude oil. Crude oil made a low, and that was down about 4.3%, and that's the lowest level since June 28th. Now, Russian shipments were spoken about today, or I should say written about. Russian imports jumped in the last 4 weeks, ending December 10th, after storms in the Black Sea subsided. Those storms prevented a lot of loadings of Russian crude oil, and according to Tanker Tracker data monitored by Bloomberg, the crude oil shipments from all ports in Russia averaged 3.2 million barrels per day in the 4 weeks ending December 10th, and that's up about 114,000 barrels a day compared to the previous 4 weeks. Now, this is just putting more oil into a market that is already showing signs of weaker demand and lower prices, so it's definitely weighing on the overall crude oil price picture. Tomorrow we have an FOMC meeting, a Fed rate decision, and economic weakness continues to hit crude oil demand, and the FOMC can actually affect that perception by wording their statement, or if Fed Chair Jerome Powell answers certain questions in a more dovish way. In other words, implying that they're likely to ease rates because the demand side of the overall economy has gotten so weak that they need to lighten up on the tighter conditions that currently exist. And if that actually happens, we could get more eases priced into 2024. That potentially could put a floor under crude oil, but you got to keep an eye on that tomorrow because really. 네, 유가 WTI 기준으로 $70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최근 이틀 동안은 약간 올랐습니다. 미국의 이 전략 비축유 구매 계획 발표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불안 요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달 전만 해도 사실은 10월쯤이었나요? 그 유가가 $90 가면서 그때는 사실 또 $100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150 전망까지. 네, 그때 우려가 엄청 많았었는데 최근에 정말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좀 많이 빠졌고요. 저희가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장기 평균의 국제 유가가 $70였던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공급 충격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좀 급등을 했었던 거고 지금처럼 수요 우려, 즉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할 때는 유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준다는 것만큼 또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가 지난달 30일이었죠.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이 감산이 이것도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작년 그 말부터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3-4차례 감산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분위기가 이제 감산을 발표하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 같이 감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몇 나라들, 즉 감산 여력이 이제 좀 남아있는 나라들끼리만 추가적으로 자발적 감산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몇몇 국가 말고는 이제 감산할 그 여력도 의지도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사우디의 그 단독으로 일간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 이거는 좀 계속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에다가 오펙 플러스까지 하면 24개 나라인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 제각각이고 이게 이 상태로 감산 계속하면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가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감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감산 자체는 이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좀 이렇게 무리하게 하반기에 있었던 이제 사우디의 추가 감산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좀 스탠스가 애매하긴 한데 감산을 동참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뒤에 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뒤에서 좀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또 생산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유가 그 원유 생산량 오펙 플러스 원유 생산량이 저점을 찍고 사실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공급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수요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오펙 플러스 감산 그리고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가에 반영이 됐다면 여기서 더 충격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는 그 시각들이 좀 많은 거죠. 네. 유가만 보면은 뭐 최근 이 중동 전쟁 이슈 이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사실 중동 이슈가 보면 또 이렇게 특히 뭐 미사일로 어디가 요격됐다 이렇게 하면 잠깐 유가가 올랐다 빠지고 아니면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도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유가가 올랐었고요. 예. 절반 정도는 그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쭉 빠졌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전쟁이 난다고 유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올랐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주요 산유국의 실제 생산이 줄어들 만큼 이제 강력한 전쟁 발생할 때만 이제 그 유가가 오르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혹시 이란이 참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주시는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우려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구 여기가 뭐 산유국은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과거 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같은 그런 충격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 국제 유가 전망을 상고하저로 보셨어요. 그러면 유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레포트를 발간할 때가 80 한 중반이었어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취지로 좀 발간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적정 유가가 어느 선이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면 이거보다 좀 많이 낮아지면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필 수 있고 혹시 그 적정 레벨보다 좀 보통 올해는 좀 많이 높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수적인 의견이 들었는데 현재 글로벌 재고랑 그리고 내년에 그 원유 관련된 수급 이런 전망들을 좀 합쳐서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는 그 유가 65에서 한 73달러가 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많이 빠지면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한 70달러대 정도로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유에서는 이제 아까 초반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급 우려가 점점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공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특히 미국이나 기타 산유국들은 계속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치면 결국에는 유가는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를 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전망 그 배경에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예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 비축류도 사실 한 2022년 하반기부터 사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있었던 예상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미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면 전략 비축률을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더 풀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라는 스탠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나왔던 뉴스도 보면 10월에 국제유가가 잠시 급등했을 때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는 급하게 다시 채워 넣는 것보다는 유가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한 60에서 70달러대에서 그냥 유가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구매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올해 하반기에 600만 배럴 그 구매 계획을 발표했고 내년에도 300만 이렇게 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최근 1, 2년간 풀었던 양이 2억 배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거의 다시 안 사는 거고 그냥 조적제열이네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는 사려고 조금 하고 있다 정도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략 비축류 구매 때문에 유가가 오를 일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산유국이니까 뭐 유가가 너무 내려가는 거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러시아가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내년에는 아예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실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지금 유가가 또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뭐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가 이제 점점 네.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러시아의 공급이랑 수출량은 이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워낙 이 러시아 쪽에서 공식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예. 않기 때문에 이제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으로 가격이 러시아 그 우랄유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사실은 그 전쟁 여파가 좀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 글로벌 원유랑 이제 러시아 우랄유 간의 그 가격 차이가 원래 40불까지 났다가 지금 10불대로 엄청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전쟁 여파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쪽에서는 가스 공급은 확실히 줄였거든요. 유럽 네. 쪽으로. 그래서 이 원유 쪽 공급까지 또 줄일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측에서 계속해서 감산하자라고 할 때마다 감산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그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뒤에서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감산에 가장 적극적인 건 사우디고 그렇지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요. 뭐 그 이후에 잠시 좀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FOMC를 앞두고 금 가격 전망이 어떤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It's a December 4th spike high. Gold has now fallen 7.3% in the overall to today's close, despite the unchanged finish today on very low preliminary volume. Today, the settlement was up about 3 basis points, so 0.03%. We're going to call that unchanged in the bigger picture. Now, CPI seemed to be the catalyst for gold's rally to fail and for the yields, which were negative, to turn positive by the end of the day. Could potentially surprise if he speaks hawkishly, that could affect gold's price. You're going to be watching the yields tomorrow and then that effect on gold. And if you look at the effect today, higher yields meant lower gold prices, lower yields meant higher gold prices. That's likely to follow through tomorrow during the FOMC statement and press conference. 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금리가 더 오를 거로 보셨어요. 이 배경은 뭔가요? 금 가격, 금가. 금 가격이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좀 강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였던 걸 보면 이제 금은 사실은 경기 침체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좀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조합은 굉장히 금액에 강한 그 환경이 될 건데 그게 아마 이제 2024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하반기 금리 인하잖아요. 예. 뭐 지금 조금 땡겨지냐 마냐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한 전후로 해서 좀 금이 굉장히 상승 탐력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그 2,000달러대 그 되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워낙에 최고점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또다시 2,000달러대로 올라섰다가 이제 좀 이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값이 추가 강세를 보이려면 금리 인하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추가 상승한다면은 뭐 그런 어떤 경착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정말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게 그냥 내년에도 경기가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흐르고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역사적으로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지나면서 금 가격은 굉장히 퀀텀 점프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금리 인하에 들어가고 금리 인하와 함께 그 달러가 강세였던 게 이제 약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되게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으로 예.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 올해 금 가격이 상승했는데 실제로는 금 ETF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던 모습인데 이제 전고만큼의 그 금 ETF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내년에 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달러대 올라와 있는데 300달러 더 올라간다 그러면 10% 이상, 한 15%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려면 어떤 변수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좀 많이 앞서 나갔잖아요. 달러도 좀 빠지고 뭐 금리도 좀 빠지고 여러 가지들이 좀 앞서 나갔는데 네.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는 좀 상반기 어느 정도 되돌린 상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다시 이렇게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 약세도 조금 전환이 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금 내년에 한 2,400에서 2,550 정도를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또 하나 이제 또 중국의 이 자원 통제도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소재 부분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품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산업계가 중국발 공급망 쇼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요소 수출 통제가 재현되는 등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올해 들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원자재의 수출 통제를 공식 발표했거나 절차상 수출을 보류한 건은 4개에서 5개 품목입니다. 우선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는 흑연과 요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인산이 암모늄까지 이슈가 또 됐었죠. 그러면 인산이 암모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민간과 공공이 비축하고 있는 재고는 약 4개월 3주분입니다. 여기에 조달청이 1개월분을 추가 비축하기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공동구매 형태로 들어올 요소도 있는데요. 수천 톤에서 최대 1만 톤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차량이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말 종료되는 요소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해서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산 무관세 수입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해상 운송비도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인산이 암모늄 보시죠.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려 95%의 수입 의존도를 가지하고 있는데요. 이 인산인 암모늄의 재고는 6개월분이 비축이 돼 있고요. 정부는 이 인산인 암모늄도 요소처럼 무관세 수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모로코와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또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할 거란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어서는 흑연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죠.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나 높습니다. 천연 흑연의 경우에는 이게 94%의 중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조 흑연도 93%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이 됐는데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민간 재고는 업체별로 3에서 5개월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흑연 자립화를 위해서 관련 공장 증설 시에 환경 특례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생산 공장 조기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속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흑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입니다. 지난 8월부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각각 49% 그리고 94%에 달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순차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민간 재고가 넉넉하고 또 대체 수입도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갈륨 비축을 현행 40일분에서 내년에는 100일로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발 수출 통제에 따른 품목별 재고와 정보 대응 살펴봤습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렸듯이 원자재 시장의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 이것이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 내년 역시 매크로 환경 상당히 좀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에너지나 비철금속 같은 경기 민감한 이 자원 쪽은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보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거나 굉장히 침체로 가면 중앙은행들이 되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이제 대규모 부양 정책, 그러니까 2008년이나 9년 때 보면 중국에서 4조 위안의 이제 그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돈을 푸는 거죠.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이전 수준만큼 2%까지 내려왔는데 되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급등시킬 만큼 이제 강력한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 회복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화됐을 때 그럴 때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현재 수준에서 그냥 좀 유지를 하거나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인플레라는 불을 끄는데 이제 거의 불길은 잡아가는데 아직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또 기름 붓는 식의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이 경기와 글로벌 경기와 아주 밀접한 것이 바로 구리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뭐 닥터 코퍼라고 할 정도인데 구리 가격이 하락세에서 최근 좀 반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에서 이 구리값 반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리는 이제 특히 중국의 수요가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지표가 좀 잘 나오면 또 이렇게 아니면 뭐 리오프닝 한다 이랬을 때 또 이렇게 잠깐 올라가다가 또 이제 지표가 좀 좋지 않으면 다시 꺾이고 이런 모습이 보통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뭐 당사 이제 중국 쪽 의견이시기도 하고요. 내년 한 2분기쯤부터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히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중국의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 부양 정책 규모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일부 이제 규제했던 것들을 좀 풀어주고 있고 올해 하반기 1조 위안의 이제 특별국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그 경제 규모에서 4조 위안이랑 지금 1조 규모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경기에 그 힘을 주는 정책의 힘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도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이지만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구 스윙에 비유를 한다면은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쓸 때 과거에는 풀 스윙을 했다면은 이제는 아주 배트 짧게 잡고 조금씩 번트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내년 구리 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올해 수준에서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고 나서 좀 이렇게 수출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까 그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출도 사실은 수출 경기는 올해 하반기쯤부터 돌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는 속도가 좀 이제 점점 빨라질 거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좀 선진국 수요가 둔화되는 걸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은 찍었지만 바닥에서 돌려나가는 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곡물 가격도 짚어보죠. 올 들어서 뭐 곡물은 아주 하향 안정세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엘니뇨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상 기후가 조금씩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곡물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곡물 가격도 사실 올해 좀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매해 이상 기후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상 기후 아니었던 적이 없죠. 네, 뭐 어디에서는 폭염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줬던 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이상 기후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곡물은 그냥 원자재 사이클이랑 보통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사실은 곡물 가격이 왜 빠지냐라고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이제 반대로 지난 그 전쟁 때 유가 오르면서 그때는 또 곡물 가격이 같이 올랐었거든요. 뭐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원자재 사이클이랑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곡물 가격은 뭐 이상 기후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실제로는 강한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워낙에 다양한 품목들이 다양한 산지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질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그 그렇죠. 작황이 좋아지고 예. 이런 것들이 서로 상쇄하는 게 대부분의 그 사태입니다. 근데 오재영 연구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원자재 시장은 내년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 빼놓고는 뭐 지금 뭐 금은 원자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금 빼놓고는 거의 뭐 올해 수준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게 사실은 뭐가 이렇게 크게 오른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요도 많고 좀 네.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재밌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경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뭐 상승을 할 거다 뭐 다시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네.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이 의견을 내진 않지만 상반기쯤에 경기 또다시 뭐 작년 올해처럼 이렇게 뭐 미국 은행 사태처럼 이렇게 예. 분명히 또 위기가 올 거거든요. 뭔가 변수는 항상 돌발 변수 나오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보다는 오히려 좀 크게 빠질 오히려 그럴 빠진다. 아. 그 하방 리스크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한 레인지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 좀 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한 뭐 코발트, 니켈, 뭐 망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리튬도 이런 그렇고. 것들도 워낙에 사실은 기대감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것도 사실 경기가 이렇게 많이 좋고 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올라와야지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른 원자재랑 비슷하게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는 뭐 리버스로 투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ETF로 많이들 하시고 인버스나 이제 그 정배로 하는 뭐 이렇게 ETF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은 예.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원자재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제조업 경기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 안정되는 건?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예. 그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가 급등하냐 이것만 그렇죠. 좀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2022년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그 인플레이션을 그 둔화,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예. 작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올해 유가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둔화시키는 요인이 점점 희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은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급등하냐 이런 것들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이 저 해마다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오재영 연구원과 함께 원자재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